네. 선교사의 삶은 숫자나 기록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다큐멘터리와 예술로 남기고자 오늘 비전 펠로우십의 대표이신 황환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 펠로우십 박물관은 어떤 취지와 역사 속에서 캐나다 선교사 관련 자료를 보존해 오고 있습니까? 비전 펠로십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비전 펠로십은 선교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설립자이신 최선수 장로님께서 원래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신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북한 황해도 해주 출신이신데 그곳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자 이민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민권을 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추진해 오시다가 한국에 가신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접촉하신 분은 셔우드 홀 박사님이시라고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큰 공로를 세우신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우연한 기회에 밴쿠버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이제 교보문고에서 책방을 뒤지다가 우연히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조선회상이라는 책이었어요. 보니까 자기가 밴쿠버에서 만나 뵀던 그 셔우드홀 박사님이 쓰신 전기책이라는 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밤새 이제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만나신 분이 그렇게 유명한 한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하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한국에 가신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선교사인 나도 선교사들을 잘 모르니까 과연 그러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할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자료를 찾아서 알리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5년간에 걸쳐가지고 선교사님을 당시에 170명 정도를 발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혼자 보시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건물을 사서 전시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설립된 비전 펠로십이라는 선교 단체가 2011년도에는 이제 이 박물관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저희가 사역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일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제 캐나다 선교사들 전시관을 이제 우리 운영하는 것. 그래서 이 전시관 자료는 그동안 계속 우리가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25년이 되도록 이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뭐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오시다가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2024년에 500명을 돌파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00명을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이제 기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교사들의 유족들을 찾아가지고 유족을 발굴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서로 연대를 맺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묵혀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일은 이제 2017년도에 캐나디안 노인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일본에 가셔서 제일동포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충격을 받았죠.
제일동포들을 위해서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가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 PCC 아카이브스하고 연합교회, 나중에 이제 1925년도에 연합교회로 이제 합류가 됐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글로 또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교회 아카이브스에 가가지고 이제 두 군데서 자료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밴쿠버에 가서 거기에 이제 살아계신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일본에 제가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 자료를 통해서 2018년도에 이 전시관 옆에다가 제일동포 선교사 전시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군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 특히 선교사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그 제일동포 선교관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가 매년 방문하는 그런 토론토 성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토론토 성지순례처럼 네, 네, 정말 귀하고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물관이 보유한 기록과 전시 중 한국 근대사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 장로님께서 2023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 전시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샤우드홀 박사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서 그리고 이제 만나고 한 달 뒤에 소천하셨고, 얼마 안 돼서 그 부인 메리안 여사도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막내딸이 우리에게 이 전시관 만드는 걸 보고서 유물의 일부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의 자료를 모아서 지금 유물 전시관을 따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뭐 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시지만은 그 중에도 이제 샤우드홀 박사님의 그 자손들이 준 그 유물이 지금 제일 많이 크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해야 된 그 주된 큰 일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해줬다. 1885년도에 이제 그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부활절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1888년도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자원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으로서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 오셨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됐는데, 이분들의 자료라는 거는 사실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 게일 선교사님 자료는 우리 잘 아시는 토론토의 그 유영식 목사님, 그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착한 목자 1권, 2권도 발행하셨고, 그 자료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샤우드홀 박사님 자료가 제일 많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기증해주는 자료에 의해서 많이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우리 근대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샤우드홀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결핵을 퇴치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 전체가 이 샤우드홀 박사님 부부의 영향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감춰진 이 자료들이 이 선교관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이나 의료 선교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샤우드홀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양의학의 기초를 세우신 에이비슨 박사님, 또 우리나라에 이제 큰 그 원산 부흥운동,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하디 목사님,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 의료 교육
이런 데가 이제 많이 활성화됐고, 특히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를 세우셨어요. 김새학당이라고 황해도 해주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료와 교육 활동에 이제 기여를 하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3.1운동에 가장 큰 기여를 많이 하신 외국 선교사님을 꼽으라 그러면 캐나다 선교사님으로 들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리어슨 목사님이라든지 바커 목사님, 그다음에 마틴 의사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우리가 또 잘 아는 스코필드 박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많이 도와주셨다. 여기에 대한 뭐 상세한 얘기는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북한 일대와 만주 지역 일대에 3.1운동과 독립운동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뭐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라든지 거기에 백업해서 도와주신 분들은 캐나다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으신 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물관을 통해서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은 의료, 교육, 그리고 공동체 형성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흔적과 영향을 남겼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의사 선생님으로 이제 에이비슨 박사님, 그다음에 뭐 하디, 또 여자로서는 이제 케이트 맥밀란, 또 마틴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플로렌스 머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분들이 맡은 사역지가 함경남북도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지만은 나라별로 교단별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1894년도에 조선반도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안남북도 황해도 일대는 미국 북장로 교단에서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북도 일대는 미국 남장로 교단에서 맡았고, 그다음에 경상남북도 일대는 호주 장로 교단에서 맡았습니다. 중부 지역은 이제 주로 감리교, 그다음에 이제 성공회라든지 뭐 이런 여타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단에서 이제 주로 맡게 되었고, 함경 남북도 지역은 제일 추운 지방이고 굉장히 교통도 열악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누가 맡겠는가 했을 때 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은 제일 추운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그 지역을 감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함경남북도 일대 지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진, 함흥, 원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부를 세우고, 특히 이분들이 간 곳은 이제 북간도 일대, 한일 합방 이후에 많은 그 난민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난민인 사람들이 이제 연해주 일대와 동북 삼성 일대, 길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흑룡강성이라든지 이런 연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히 용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선교부에서 이 만주 지역에 선교부를 용정에다가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도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3.1운동 이후에 3월 10일 뭐 이후에 3월 13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북 지역과 만주 지역에도 계속 이 3.1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제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중국 그 뭐라고 그러나요? 비적단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마적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돈을 주고 사주해가지고 3.1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조선 백성들을 뭐 살해하고 이런 그 아주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학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노르바의 학살 사건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당해서 죽었고 땅에 묻힌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다 태워버렸고 그래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 때에 캐나다 선교부에서 이 마틴 의사와 바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만주 땅 일대를 다 다니면서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시신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서 다시 묻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캐나다 선교사들이 민족주의 정신을 부양시키고 3.1운동에서 한국은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특히 맥레 선교사라든지 에이비슨 선교사 같은 분들은 이 일본 이 에이비슨 박사님이 이토 히로부미하고 굉장히 친했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지 말아라. 독립을 보장해라. 국가 대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지금 정권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팔려가는 거에 대해서, 인신매매 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권이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거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했는데, 이제 이듬해 이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아무튼 그 뒤로도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거. 단지 우리가 이제 38선이 갈라지고 나서 북한의 어떤 선교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자료를 많이 발굴하고 그 애국지사협의회 나오는 그 책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그 의료, 교육, 공동체 정신 이런 데 있어서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감히 저희 나라 사람들도 못했던 것들을 정말 캐나다 선교사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저희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정말 힘을 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에비슨 박사를 포함한 주요 선교사들은 박물관 기록 속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그러면 누구나 다 잘 알죠. 네, 너무 유명하죠. 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이 에이비슨 박사님이라는 얘기는 잘 몰라요. 연세대학교 출신 외에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비슨 박사님은 1860년도에 이제 영국 버크셔에서 출생하셔가지고 6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와요.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이 사회 환경이 캐나다도 열악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를 2년 다니다 중퇴하고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인권 보장은 물론 뭐 어떤 그냥 뭐 계속 학대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니까 이 에이비슨이 마음에 이제 분개가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다시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학대학 나오고 또 의과대학 나오고 그래가지고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이제 교수가 되죠. 그리고 토론토 시장 주치의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좀 친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토론토 대학 내에서 선교부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언더우드를 강사로 초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캐나다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나서 이 에이비슨 박사님한테 당신 제자들 가운데 한국이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제자들을 좀 보내라.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서 자원봉사자가 일어나서 한국을 많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네가 가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1893년도에 아들 셋 데리고
부인하고 같이 오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이분이 워낙 의료 실력이 뛰어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왔던 알렌 의사가 이분이 이제 미국 공사가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사인데 이분이 이 에이비슨 박사님이 마침 오셨는데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제주원의 원장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종 황제의 어의 주치의를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병원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고종 황제한테 이제 몇 차례 건의했는데 자기한테 달라고 1895년도에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옛날에 뭐 팬데믹은 거의 많은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는 그런 질병입니다. 전염병. 근데 이 에비슨 박사가 방역국장이 돼가지고 거기 와 있던 서양 의사들과 또 학생들, 의생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다 전국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소독시키고 끓는 물 먹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접촉을 금지하게 하고 마스크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1895년도에 콜레라를 막아내요. 고종 황제가 2만 원인가를 이제 희사해가지고 그걸로 정동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제 민비가 시해되고 그다음에 춘생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 시해 사건이 있었어요. 음모 사건이. 근데 이거를 에비슨 박사와 마페슨 교사, 그다음에 러시아 베베르 공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을 들고 밤새 지켜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를 지켜내고 이듬해 이제 원래 미국 공사관을 대피하기로 했었는데 러시아 베베르 공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자 그랬고 이게 이제 악은 파천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종 황제로부터 이 제중원을 이제 분양을 뭐라 그러나 불하를 받는다 그럴까? 네, 물려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종합병으로 세우고 싶은데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1899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얻어갖고 미국에 가서 1890년도에 1900년도에 미국 뉴욕에 가서 이제 그 선교대에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 강연에 참석했던 분 한 분이 손을 들고서 그 병원을 내가 짓겠다. 그래서 돈을 계약금을 10,000불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세브란스예요. 이제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10,000불이라는 게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뒤로 12만 불을 이제 자기 사재를 털어서 보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을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인데 실제로 이제 그 병원을 지은 분은 에비슨 박사님이시고 또 이제 병원이 지어졌는데 의료 인력이 없으니까 세브란스 의전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양성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서양의학의 기초를 세우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환자들을 잘 돌보고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셔우드 홀 박사님의 아버지 윌리엄 홀도 의사고 어머니 로제타 홀도 의사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많은 그 의료 활동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청일전쟁 때 온 지 2년 반 만에 이제 소천을 하셨고 병에 환자 치료하다 감염돼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로제타가 이제 그 셔우드 홀 돌진하고 자기 뱃속에 이제 아기가 7개월 됐을 때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 이제 바기스도를 데려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면허 따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점자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를 보급하신 분이에요. 이 로제타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유산을 가지고 평양에 보내가지고 남편을 기념하는 닥터홀 기념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딸을 출산했는데 이 딸이 에디스라고 그래가지고 4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 여기 남아서
이제 나는 이제 혼자 먹으니까 그냥 뭐 의사로서 돈 벌어갖고 한국에 그냥 선교비로 보내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너와 남편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너 이루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일을 해라. 이런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지 21일 만에 이 딸 에디스가 이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손도 못 써보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로제타는. 남편도 데려가신데 자기 그 남편이 남겨준 그 딸까지 데려가시냐. 고난에 고난이 겹쳤는데 이 로제타가 정말 울부짖고 그러다 내가 울부짖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계시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되고요. 거기 이제 여자들을 위한 광해 여자의원도 짓고 평양에다가 그리고 자기 딸을 기념하는 에디스 아동병원을 또 따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연합기독병원이라는 걸 세우고요. 나중에 이제 감리교인이니까 서울로 다시 파송받아가지고 서울로 와서 그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평양에 이제 맹학교, 농학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초로 장애인 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 로제타예요. 그리고 점자를 보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돌아오셔가지고 한국 여자들이 똑똑하잖아요. 여자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는데,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지금 현재는 고대 부속병원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밖에 옛날에 사대문 밖에 이제 살던 사람들은 12시 땡 치면은 문 다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서양 의사 병원들은 이 문 안에 성문 안에 다 있고 문 안 문 밖 그랬거든요. 저도 문 안 살다가 문 밖으로 이사한 사람인데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튿날 아침까지. 근데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을 해야 된다든지, 근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뭐 난산이다. 라든지 이런 그 어떤 부작용이 생겼거나 이러면 치료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제타가 그걸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동대문 밖에다가 에머전시를 하나 차렸어요. 볼드윈 진료소라는 것을 차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2대 부속병원입니다. 옛날에 동대문 밖에 있었어요. 2대 부속병원이. 지금 현재는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뭐 그 외에도 인천 기독병원 세우고 인천 간호전문대학교 세우고 대구대학교 광성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병원 학교를 13개를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여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평양의 오마니. 예, 오마니가 이제 이분의 별명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이제 6.25 전에 6.25 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해방 전에 이제 은퇴해갖고 미국으로 가셨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계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 한글 보급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한글같이 이렇게 뛰어난 언어가 없는 거예요. 보석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이 널리 보급을 하고 철로역정을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해서 번역해서 이제 보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요. 종로구에 있는 연덕교회 이제 담임 목사도 하셨는데 이분이 한영사전을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걸려 있는 사진이 계일 선교사님이 서울 지도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더 만든 이유는 이제 선교사님들 뒤에 오는 후임 선교사들이 이 지도를 보고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고, 또 아무튼간에 이 계일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특히 한글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성경 번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채로 썼어요. 예, 한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늘을 섬기는 그 문화가 있다, 풍습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우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막연히 하늘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왔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갓 영어로 갓, 성경 원어로 뭐 엘로힘 이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옳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원래는 한문 성경은 천주 천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분은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오늘날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토대는 이 계일 선교사님이 만드셨다. 이런 일들을 이제 쭉 얘기해 보면은 그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기록들이 굉장히 소중한 기록들이 많아요. 캐나다 선교사님들 이런 일들을 했다고. 특히 이제 하디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의사로 왔는데 나중에 목사님 안수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과 약간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관점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교만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인 하디 의사, 나중에 목사님 배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러 왔는데 나를 거부해?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못 있겠다. 난 그냥 실패했지만 돌아가겠다. 라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맥컬리라는 유명한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들 선교사들 기도 모임에 하디를 초청을 해요.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내가 이 설교만 하고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을 준비하다가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통해자복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이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선교사들한테 당신들도 교만하지 않냐. 우리가 베풀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온 거 아니냐. 회개하자. 거기 회개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원산에 있는 남산동 제일감리교회에서 큰 부흥집회가 열려가고 거기서 이 성도들 가운데서 이 하디 목사님이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거기 감명받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실패해서 내일 모레 캐나다로 가야 될 선교사님인데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1907년도에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신 거예요. 예. 물론 길선주 장로님도 이제 거기 역할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독립운동에 큰 일들을 하셨고 특히 이제 페닉선 교사님 같은 분은 농사꾼으로 이제 마캄 출신인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과수원 농사를 보급하고 게다가 나중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페닉선 교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일들 최초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고 특히 캐나다 이 토론토에 사는 우리 동포들조차도 그 치적이나 업적을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한국에 있는 드라마나 역사책으로만 접했지, 이렇게 에비슨 박사님을 시작으로 이렇게,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니까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시절로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나 듭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런 선교사 분들의 삶을 다큐멘터리와 예술로 기록하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좀 자금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으면은 이런 영상 자료 기록이나 이런 걸 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은데 지금 작업을 귀 단체에서 이제 시작하고 계시다 그래갖고 너무 귀하게 생각되고요. 뭐 필요한 자료나 이런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사 기록 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콘텐츠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료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을 기초로 해야 된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맥컬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맥켄지 목사님을 굉장히 흠모했습니다. 근데 맥켄지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오셔서 선교하신 분이거든요. 황해도 해주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만 그냥 영양실조에 과로에 열사병에 걸려갖고 이제 소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맥킨지 선교사님이 그 노바스코샤 이제 계실 때 그때부터 이제 한 동네 사람으로서 맥컬리가 볼 때에 정말 1m 90cm의 정말 잘생기신 목사님이 목소리도 우렁차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이 짝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맥컬리가.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사료를 보면은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뭐 약혼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약혼하신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니가 그 맥켄지 목사님의 그 소천 이후에 그 스토리를 토대로 희곡을 만드셨어요. 그렇군요.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 예. 그래서 그걸 만드셨는데 거기에서는 픽션이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 나오는 이제 어느 여자 선교사님을 약혼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언니 엘리자베스가 약혼자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진짜 짝사랑했는데 이분이 약혼자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혼한 관계가 아니고요. 맥킨지 선교사님은 사실은 자기가 의료 선교사를 동역자로 배우자로 맡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 약혼을 했는데 그분이 부모님들이 우리 딸을 그렇게 험한 데로 보낼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파혼이 되고, 그래서 이분은 혼자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게다가 이제 총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맥컬리라는 분은 이제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1900년도에 위화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시게 돼갖고 원산에서 이제 사역을 크게 했거든요. 언니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찾아뵌 곳이 어디냐면 그 맥킨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비석을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두 분 사이에 편지로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상으로 이제 뭐 내년까지 짝꿍 안 나타나면 우리 뭐 결혼하자 하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뜻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일 뿐이지 그래서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적 사실과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가 뒷받침된 거. 그래서 또 다른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팩트로 자리 잡은 거. 요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고요. 그 외에 이제 픽션적인 그 스타일 이런 거를 마치 정사와 같이 팩트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어떤 유물이거나 뭐 자료가 오면은 이 팩트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를 이제 굉장히 연구를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교사의 삶과 그 기록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전 펠로우십 박물관이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있었어요. 19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캐치프레이즈가 우리는 세계로 나가자. 세계는 우리한테 오게,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피 끓는 심정으로 선교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우리 개관할 때 여기 170명 발굴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200명을 더 이제 추가로 이제 리스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네. 200명이고 지금 한 4-5명 지금 사료를 또 이제 더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에딘버러 부흥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윌리엄 캐리라든지 네. 또 아프리카로 간 리빙스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요나단 에드워드 네. 그다음에 찰스 피니 우리가 잘 아는 무디 같은 분들이 네. 이 학생 자원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이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스타예요. 코스타요. 예. 네. 똑같은 방법입니다. 네. 이 코스타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결심하게 하고 네. 또 선교사로 나가게끔 네. 이렇게 한 것이 옛날에 이 학생 자원운동 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교회 이 토론토에 있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점점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가 노인 학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이런 자원운동에 뛰어들어야 되고 못지않게 또 나름대로 이 젊은이들이 성령의 은혜가 끓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자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전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캐나다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미국으로부터는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오셨고 그래서 이런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서 잘 살게 된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고 우리도 사실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미국이 지금 한 20만 명 선교사로 최고의 이제 선교 강국입니다. 아직도 한국이 2위예요. 2위인데 약 한 2만 명 정도. 우리가 2만 3천 명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확 줄어가지고 2만 명 밑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네. 저희가 많이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이 저희 다음 세대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쪼그라들고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요. 선교를 하지 않아서요. 선교는 두 날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복음과 선교 두 날개로 비행기처럼 떠서 올라가는 것이지. 복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선교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선교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동력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과 선교 바란스를 통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 리더로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선교를 안 가봤거든요. 저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하나의 인터뷰를 넘어 선교사의 삶을 기록하는 소중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전 펠로우십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 선교사의 삶이 다큐멘터리와 예술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황환영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